자, 한번 파헤쳐 볼까요? 여러분은 혹시 매일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도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숨을 꽉 참고 살아가고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고 되게 답답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비유가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딱 확인한 업무 이메일 한 통에 스트레스를 확 받을 때나 네. 아니면 출근길 도로에서 누군가 무리하게 내 차 앞으로 확 끼어들 때 혹은 믿었던 사람에게 서운한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 순간마다 실질적으로 숨이 막히는 경험을 하잖아요. 맞아요. 호흡이 얕아지죠? 네. 그러면서 우리는 그저 오늘 일진이 사납네. 아니면 저 사람이 문제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롤러코스터 같은 감정들을 그냥 꾸역꾸역 견뎌냅니다. 그렇죠. 보통은 외부 탓을 하게 되니까요. 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깊이 있는 탐구 시간에서 다룰 자료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정보랑 감정의 홍수 속에서 피로감을 느끼는 당신에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텍스트는 혼란스러운 마음의 구조를 아예 해킹해버릴 수 있는 놀라운 시각을 제공할 겁니다. 마음을 해킹한다. 아주 매력적인 표현이네요. 네, 오늘 우리의 미션은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가 겪는 이 모든 혼란과 괴로움 이면에는 마치 중력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가고 있는 거대한 운영체제가 있다는 건데요. 이걸 불교적 용어로는 담마막가라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담마막가, 즉 법의 결정성이라고도 부르죠. 네, 그래서 오늘 이 낯설고 심오한 개념인 담마막가가 대체 어떻게 우리가 숨 쉬는 공기처럼 일상 속에서 항상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우리는 그걸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살아가는지 한번 낱낱이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사실 우리는 보통 외부의 사건이나 타인이 내 감정을 통제한다고 굳게 믿잖아요. 네, 저도 매일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이 작동 원리, 아까 말씀하신 담화막가라는 거대한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게 되면 세상을 보는 해상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건 이 담마막가는 무슨 복잡하고 신비로운 종교적 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 종교적인 게 아니라고요? 네. 그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우리의 마음과 세상의 모든 현상이 발생하고 소멸하는 지극히 기계적이고 필연적인 인과 법칙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기계적인 법칙이요? 그렇죠. 이 법칙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서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단 1초의 멈춤도 없이 맹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늘 작동하고 있는 공기 같은 거네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요. 그렇게 매 순간 내 마음속에서 완벽한 법칙이 돌아가고 있는데 대체 왜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도 그걸 단 한 번도 제대로 눈치채지 못하냐는 겁니다.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이건 마치 스마트폰 화면에 화려한 앱들에만 정신이 팔려 있어서 그 모든 것을 돌아가게 만드는 운영체제의 존재 자체를 까맣게 잊고 있는 것과 같네요. 와, 그 비유 정말 훌륭한데요. 스마트폰 운영체제 비유가 이 현상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네,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알림 배지의 그 빨간 숫자, 그런 외부 대상이나 쉴 새 없이 일어나는 감정에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죠. 담화막가가 바로 이 운영체제인 셈인데 대체 우리의 주의력은 왜 이렇게 표면적인 것에만 취약하도록 설계된 걸까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더 교묘합니다. 아까 그 비유에서 스마트폰의 운영체제는 사실 우리를 속이려 들진 않잖아요. 네, 그냥 백그라운드에서 조용히 돌아갈 뿐이죠. 맞아요. 문제는 그 화면을 바라보는 우리의 뇌, 그리고 마음의 구조입니다. 텍스트가 지적하듯 우리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감정에 꽉 사로잡혀 있는데요. 인류가 진화해온 과정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진화 과정이요? 원시 시대 같은 거요? 네, 우리의 주의력은 당장 눈앞에 나타난 맹수라던가 아니면 즉각적인 보상을 주는 먹잇감에 빠르고 강렬하게 반응하도록 세팅되어 왔습니다. 생존을 위해서요? 그렇죠. 생존과 직결된 자극적이고 즉각적인 현상들에만 인지적 자원을 전부 쏟아붓도록 아예 프로그래밍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 내면에서 조용하고 거대하게 흐르는 본질적인 법칙, 그 큰 그림을 관찰할 인지적 여유 공간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버린 겁니다. 와, 생존 본능 때문에 정작 마음의 진짜 작동 원리를 볼 시야를 잃어버렸다? 이거 정말 놀라운 통찰이네요. 그렇다면 마음이 이렇게 외부 대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텍스트가 밝힌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는 구체적인 두 가지 맹점을 해부해 볼 차례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우리가 진실을 놓치게 만드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 조건 반사적인 반응의 속도에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바로 조건 지어진 반응의 연속 때문입니다.
우리는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오면 그 현상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기도 전에 이미 판단이랑 감정을 다 끝내버리거든요. 아, 찰나의 순간에요? 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월요일 아침 9시입니다. 출근하자마자 직장 상사로부터 이런 이메일을 하나 딱 받아요. 이거 지난번에 지시한 기획안 최종본 맞나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와, 듣기만 해도 벌써 명치 끝이 막 답답해지고 짜증이 훅 올라오는데요. 그렇죠. 방금 그 훅 올라오는 순간 거기를 아주 미세하게 쪼개서 정지 화면으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텍스트를 읽고 뇌에서 의미를 파악하기도 전에 이미 심장박동이 미세하게 빨라지고 호흡이 얕아져요. 네네. 방어적인 태도랑 불쾌감이 확 솟구치죠. 이렇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 그러니까 나의 에고를 위협하는 자극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팍 밀어내려는 반사작용을 진심이라고 부릅니다. 아, 진심이요? 반대로 내가 좋아하고 편안해하는 자극에는 찰나의 순간에 강하게 확 끌려가고 집착하게 되는데 이건 탐착이라고 하죠. 잠깐만요. 여기서 용어를 확실히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그 진심이라는 단어 말인데요. 네, 우리가 평소에 나 진심으로 널 응원해 할 때 쓰는 그 참된 마음을 뜻하는 게 아니죠. 한자로 성낼 진자를 쓰는 분노나 적대감, 대상을 강하게 밀어내려는 마음을 뜻하는 불교 용어인 거죠. 오디오로만 들으면 청취자분들이 자칫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아주 훌륭한 지적입니다. 맞습니다. 성낼 진자를 쓰는 진심입니다. 즉각적인 혐오, 짜증, 밀어냄의 감정이죠. 이 탐착과 진심이라는 조건반사적 패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폭력적으로 일어납니다. 네네. 이메일을 읽는 그 1초도 안 되는 찰나에 이미 감정의 폭발이 일어나 버리니까 우리는 상사의 이메일이라는 시각적 조건이 주어졌고 내 안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부딪혀서 불쾌감이라는 현상이 발생했구나. 이런 인과율의 과정을 관찰할 틈을 영영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 성격이나 내 취향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초고속 맹점에 불과하다는 뜻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나라고 믿는 자아가 오히려 현실을 왜곡하는 필터가 된다니 이거 정말 충격적인데요. 대체 이 나라는 거대한 착각은 왜 이토록 강력한 걸까요? 이게 두 번째 이유인 거죠? 네, 이 지점이 제기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인식할 때 가장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이 바로 현상의 소유격을 붙이는 거거든요. 소유격이요? 나의 뭐뭐 이런 식으로요? 네, 창밖을 보면서 비가 내리네 라고 할 때는 우리한테 아무런 괴로움이 없습니다. 비가 오는 건 그저 조건에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자연현상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아끼는 엄청 비싼 스웨이드 신발을 신고 나갔는데 비가 쏟아진다면 어떨까요? 진짜 화나죠. 당장 짜증이 나죠. 그때부터는 내 신발이 망가진다, 내가 피해를 본다면서 극심한 짜증이 일어납니다. 감정 역시 마찬가지예요. 분노나 슬픔 같은 감정들은 특정한 원인과 조건이 마저 떨어져서 우리 몸과 마음의 영역에서 잠시 일어났다가 흩어지는 뇌과학적, 화학적 현상일 뿐입니다. 먹구름이 끼면 비가 오는 것처럼요. 맞아요. 자연스러운 생멸의 과정이죠. 그러니까 감정 자체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날씨 같은 거다. 그렇습니다. 날씨일 뿐인데 우리는 그 자연스러운 강정의 날씨에 거대한 자아, 즉 에고의 낯을 쾅 내리는 거예요. 나라는 고정되고 변하지 않는 실체가 있어서 그 실체가 지금 상처받았고 화를 내고 있다고 굳게 믿어버리는 거죠. 이건 나의 분노야. 내가 무시당했어. 이렇게 움켜쥐는 순간이요. 네, 그렇게 움켜쥐는 순간 그 감정은 단순한 화학 반응을 넘어서 하나의 견고한 서사가 됩니다. 나를 불쌍한 피해자로 만들고 상대방을 몹쓸 가해자로 만드는 스토리가 쫙 펼쳐지는 거죠. 와, 드라마가 써지는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모든 현상을 나라는 중심축에 억지로 끼워 맞춰서 해석하려다 보니까 조건에 따라 그저 생겨나고 사라지는 진짜 법칙의 흐름을 완전히 놓치게 되는 겁니다. 너무 빠른 조건 반사라는 속도에 눈이 멀고 나라는 에고 세간견의 시야가 왜곡된다. 정말 숨이 턱 막히는 상황이네요. 네, 제대로 갇혀 있는 거죠. 그렇다면요, 우리가 피나는 노력으로 이 두 가지 두꺼운 안들을 모두 벗어던졌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초고속으로 일어나는 탐착과 진심을 가라앉히고 나의 감정이라는 그 소유격 딱지까지 다 떼어내고 나면 비로소 그 이면에서 조용히 돌아가고 있던 진짜 운영체제, 그 단마 막가의 뼈대가 탁 드러날 텐데요. 네, 그 실체가 보이기 시작하죠.
원문을 보니까 이 작동 원리를 아주 간결하고 서늘하게 관통하는 한 문장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겨남으로 저것이 생겨난다. 아, 정말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붓다가 밝힌 엄연한 연기의 법칙인 거잖아요. 네. 연기, 즉 모든 것은 수많은 조건과 원인들이 아주 촘촘하게 의존하고 결합해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이 우주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홀로 독립적으로 생겨나거나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아주 냉정하고도 완벽한 물리학적 법칙과도 같죠.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돌아가는 법칙이네요. 네,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저는 이 문장을 곱씹을수록 뭔가 거대한 도미노 같기도 하고 모든 재료가 서로에게 완벽하게 의존하는 정교한 레시피 같기도 하네요. 수만 개의 도미노가 얽혀있는 방에서 첫 번째 도미노가 탁 쓰러집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네, 그러면 중간에 있는 어떤 도미노도 난 오늘 기분이 안 좋으니까 안 쓰러질래. 이렇게 버틸 수가 없잖아요. 필연적으로 다음 도미노가 쓰러집니다. 저것이 생겨난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데요. 우리가 겪는 그 끔찍한 괴로움조차도 어떤 신의 형벌이나 개인적인 불운, 내 치명적인 결함 때문이 아니라 그저 도미노가 쓰러지듯 한치의 오차 없는 기계적인 과정에 불과하다면 네네. 우리는 이 시스템의 원리를 역이용해서 아예 이 괴로움의 스위치를 꺼버릴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바로 그 지점이 연기의 법칙이 주는 가장 큰 통찰이자 희망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괴로움을 개인적인 불운이나 뭔가 벌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을 겪나 싶죠? 네. 근데 괴로움 역시 연기의 법칙 안에서 조건에 따라 생멸하는 현상일 뿐이거든요. 어떻게 스위치를 끌 수 있는지 그 기계적인 과정을 한번 해보아 볼까요? 네, 완전 궁금합니다. 우리가 괴로움을 느낄 때 보통은 그 쓰러지는 도미노들이랑 멱살을 잡고 막 싸우려고 합니다.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저 인간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면서 분노하죠. 어후, 제 얘기네요, 완전. 하지만 연기의 법칙을 이해한다는 건 한 걸음 물러서서 이 거대한 도미노의 사슬 전체를 쫙 조감하는 겁니다. 괴로움이라는 결과, 즉 저것이 발생하려면 반드시 원인과 조건인 이것이 있어야 하잖아요. 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죠. 이 인과율을 아주 단순화해보면 이렇습니다. 무지, 그러니까 어리석음이 있어서 외부 자극에 접촉을 합니다. 접촉하니까 느낌이 생기고요. 느낌이 생기니까 강한 갈망, 아까 말한 탐착이나 진침이 생깁니다. 네네. 그리고 갈망이 커지니까 이걸 내 것이라고 꽉 움켜주는 집착이 발생해요. 그리고 이 집착이 바로 괴로움이라는 마지막 도미노를 탁 쓰러뜨리는 겁니다. 아, 꼬리에 꼬리를 무네요. 자, 여기서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유일한 틈이 어딜까요? 외부 자극 자체를 아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상사는 내일도 이메일을 보낼 거고 출근길 도로는 여전히 막힐 때니까요. 그렇죠. 자극에 의한 그 불쾌한 느낌 자체도 통제를 못하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 느낌을 나의 불쾌감이라고 움켜주는 그 집착의 도미노는 우리가 빼낼 수 있습니다. 집착을 뺀다. 감정이 일어날 때 거기에 나를 개입시키지 않고 그저 가슴이 답답해지는 감각이 발생했네? 라고 객관적인 현상으로만 툭 바라보는 순간 집착이라는 도미노가 속 빠져버리는 거예요. 원인이 사라졌으니 그 다음 도미노인 괴로움은 물리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와, 괴로움에서 서사와 드라마를 쫙 빼버리고 철저하게 인과관계의 알고리즘으로만 바라보는 거군요. 내 감정이랑 막 싸우는 게 아니라 감정과 괴로움 사이의 연결고리를 그냥 쏙 빼버리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자, 그럼 머리로는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괴로움은 조건에 의한 완벽한 연기의 결과이고 집착이라는 도미노를 빼면 흐름은 멈춘다는 것을요. 네. 하지만 실전은 완전 다르잖아요. 당장 내일 아침 출근길 지옥철에서 누군가 내 발을 꽉 밟고 지나가면 도미노고 연기고 뭐고 당장 쌍심지가 켜지는 게 인간입니다. 당연하죠. 저도 화납니다. 그렇다면 이 지식으로 아는 걸 넘어서 일상 속에서 이 초고속 조건 반사를 이겨내고 그 톱니바퀴를 알아차리기 위해 우리는 대체 당장 무엇을 실천해야 합니까? 그래서 텍스트가 제시하는 유일하고도 아주 강력한 실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의지적이고 반복적인 깨어있음입니다. 깨어있으며 네, 자료의 핵심 비유를 빌리자면 거친 파도 표면 아래에 깊고 고요한 바다를 들여다보듯이 관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상의 온갖 현상 속에서 탐착이나 진심에 휩쓸려 파도와 함께 출렁이는 대신 호흡을 가다듬고 방금 일어난 감정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훈련이죠. 잠깐만요. 의제적이고 반복적이라는 말은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들릴 수 있죠. 가뜩이나 바쁘고 스트레스 받는 현대인의 삶 속에서 매번 깨어있으려고 노력하다가 오히려 번아웃이 오지 않을까요? 게다가 지금 내 마음속에 집채만한 거친 파도가 치고 있는데 가만히 파도를 관찰만 하라는 건 너무 무력하고 좀 무서운 일 아닌가요? 하하, 그 두려움과 거부감 100번 이해합니다. 사실 저 역시 이 개념을 일상에 적용하려고 할 때 가장 많이 실패하고 좌절했던 지점이 바로 거기였거든요. 아, 전문가님도요? 그럼요. 저도 며칠 전에 운전하다가 누군가 방향지시등도 없이 앞으로 확 끼어들었을 때 순간적으로 엄청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건 진짜 화나죠. 네. 근데 그때 속으로 화내면 안 돼. 나는 지금 깨어 있어야 해. 감정을 관찰하자. 이렇게 억지로 제어하려고 했더니 오히려 속에서 열불이 더 나더라고요. 맞아요. 억지로 누르려고 하면 감정이 오히려 풍 하고 폭발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이 관찰한다거나 깨어있다는 것을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행위, 즉 두잉으로 착각한다는 점이에요. 파도와 맞서 싸우면서 억지로 버티거나 돋보기를 들고 파도의 성분을 분석하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아, 두잉이 아니다. 네, 오히려 정반대로 멈추는 행위, 스토핑입니다. 우리가 거친 파도 속에서 막 허우적거리며 도망치려 하거나 이 파도는 내게 오면 안 돼 라면서 분노하고 싸우는 그 행위 자체가 사실 우리의 에너지를 가장 심하게 고갈시키는 주범이거든요. 아, 낭비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화가 났을 때 한 걸음 물러나서 관찰하라는 건 지금 끼어드는 차라는 조건 때문에 내 심박수가 올라가고 분노가 생겨났구나 하고 그 인과관계 자체를 그냥 툭 쳐다보는 겁니다. 내가 그 분노의 파도 자체가 되는 게 아니라 방파제에 서서 파도를 구경하는 관찰자가 되는 거죠. 방파제에서 구경하기. 확 와닿네요. 파도의 표면은 미친 듯이 요동을 쳐도 수면 아래 수십 미터로만 내려가면 바다는 언제나 완벽하게 고요하잖아요. 그 고요한 바다, 즉 본질을 인식하는 순간 파도와 피 터지게 싸울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네네. 과 에너지를 되돌려주는 어쩌면 가장 적극적인 휴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무언가를 애써서 더 하는 게 아니라 불필요하게 낭비되던 조건반사적 대응을 멈추고 그 이면의 질서를 바라보는 것? 그렇게 나를 갉아먹던 감정의 소모를 차단하는 진정한 휴식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정말 깊은 통찰이 담긴 해설이네요. 이야기를 쫙 듣고 나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평범한 일상이 전혀 다른 공간처럼 느껴집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공기처럼 흐르고 있던 담마마카부터 우리의 시야를 겹겹이 가리던 나라는 착각과 초고속 조건 반사, 그리고 오차 없이 돌아가는 연기의 법칙을 지나서 네, 거친 파도 아래를 고요하게 바라보는 깨어있음까지 아주 깊이 있는 탐구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이 당장 일상에서 누군가에게 화가 확 나거나 아니면 무언가에 미친 듯이 집착하게 되는 바로 그 순간에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도미노와 파도의 비유를 꼭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맞아요. 정말 실용적인 조언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덮치는 그 격렬한 즉각적인 반응은 진짜 여러분의 본질이 아닙니다. 단지 특정한 조건들이 부딪혀서 찰나에 솟구친 거친 파도일 뿐이죠. 파도에 휩쓸려 허우적거리면서 스스로를 탓하는 대신에 아주 잠깐만 멈춰서서 수면 아래의 고요한 바다를 들여다보는 연습을 꼭 해보시길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고요함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거든요. 멈추고 들여다본다. 네, 오늘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이 깊고 서늘한 탐구를 마무리하면서요. 저는 원문의 논리를 한 단계 발전시켜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스스로 탐구해 볼 만한 새로운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 어떤 화두인가요? 만약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기쁨이 그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는 완벽한 조건의 결과물일 뿐이고 심지어 이 모든 풍파를 겪는 고정된 나라는 존재조차 에고가 만들어낸 거대한 착각이라면 네. 대체 우리가 평생토록 어깨에 무겁게 짊어지고 사는 그 후회나 자책은 도대체 누구의 몫인 걸까요? 우리는 어쩌면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은 실체 없는 나를 향해 평생 화를 내고 허공에 주먹질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정말 서늘하면서도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이네요. 네, 오늘 하루 여러분 안에서 거친 파도가 일 때 한 번쯤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내면의 고요한 바다를 만나는 평안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